남편에게 깜짝 선물을 주려다 공항에서 그와 정부가 다정하게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저는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형수님 정말 젊으시네요. 벨벳 상자를 손에 꽉 쥔 채 공항 도착층 출구에 서서 제 마음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이번 부산 출장은 원래 보름간 머물 예정이었지만 저는 억지로 사흘 앞당겨 돌아왔습니다. 이도연에게 깜짝 선물을 주기 위해서였죠. 닷새 후면 저희 결혼 5주년 기념일이었으니까요. 출장지에서 이도연이 오랫동안 갖고 싶어 했던 시계를 골라두었습니다.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면 제 손으로 직접 채워주고 싶었습니다. 저와 이도연은 대학 동창입니다. 졸업 후 함께 고생하며 10평 남짓한 월세방에서 시작해 지금은 우리만의 아파트도 생겼습니다. 저는 항상 우리의 사랑이 어떤 시련도 견딜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번에 그는 수원으로 중요한 프로젝트를 논의하러 일주일간 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특별히 그의 짐을 챙겨주고 몸조심하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휴대폰을 흘끗 보니 그의 비행기는 이미 착륙했을 시간입니다. 발돋움하며 출구 쪽을 살폈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행 가방을 끄는 사람, 아이를 아는 사람, 시끌벅적했지만 저는 이도연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가 제가 사준 짙은 남색 트렌치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좀 말랐지만 표정은 좋아 보였습니다. 막 그의 이름을 부르려던 순간 발걸음이 뚝 멈췄습니다. 손에 든 벨벳 상자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도연의 옆에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는 자잘한 웨이브로 세팅되어 있었죠. 그녀는 고개를 들어 이도연을 향해 웃고 있었고 그 눈빛 속 다정함은 숨길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도연의 손은 그 여자의 허리에 자연스럽고 친밀하게 올려져 있었습니다. 보통 친구 사이에서는 있을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이 윙하는 소리와 함께 마치 무거운 망치에 얻어맞은 듯 순식간에 멍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그는 프로젝트를 논의하러 간다고 하지 않았나? 이 여자는 누구지? 수많은 질문이 쏟아져 나오며 가슴이 답답하고 손발이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나 광고판 뒤에 숨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어 목구멍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여자는 수시로 이도연의 몸에 기대었고 이도연은 고개를 숙여 그녀에게 무언가 속삭였습니다. 그 다정한 목소리는 제가 들어본 적이 거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와 결혼한 지 5년. 그는 점점 바빠졌고 집에 오는 시간도 늦어졌습니다. 때로는 제가 말을 걸려고 하면 귀찮아했죠. 결국 그의 다정함과 인내심은 다른 여자에게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겨우 진정할 수 있었습니다. 울어봤자 무슨 소용이며 소란을 피워봤자 저만 난처해질 뿐입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벨벳 상자를 들고 있던 가방에 쑤셔 넣었습니다. 옷매무새를 정리하고 얼굴에 평온한 미소를 억지로 지어 보이며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도연도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순식간에 혼란스러워졌고 여자의 허리에 올려져 있던 손을 황급히 거두었습니다. 발걸음도 멈췄습니다. 젊은 여자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그의 시선을 따라 저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약간의 의심과 경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 다가가 이도연을 보지 않고 그 여자를 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냈습니다. 세상에, 어쩌다 이렇게 딱 마주치네요. 형수님도 이제 막 비행기에서 내리셨나 봐요. 이도연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제가 이렇게 말할 줄은 예상치 못했는지 입을 뻥긋거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그 여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진심으로 칭찬하는 듯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분이 형수님이시죠? 정말 젊으시네요. 저보다도 한참 어린 것 같아요. 저는 형수님 두 글자를 일부러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눈은 이도연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얘졌고
이마에는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저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시선을 회피했습니다. 김하은이라는 젊은 여자도 멍하니 있다가 얼굴에 끼고 있던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이도연의 팔짱을 끼고 있던 손도 스르르 풀며 어색한 듯 이도연을 보았다가 저를 풀며 누구세요? 김하은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말투에는 약간의 불확실성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아직 말하기도 전에 이도연이 다급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잔뜩 조여 있었습니다. 하은 씨, 오해했어요. 이분은 제 고향 여동생 박지수예요. 그는 말하면서 저에게 눈짓을 보내며 자신에게 맞춰달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고향 여동생이라니, 그에게 언제부터 박지수라는 여동생이 생겼지? 저는 그의 말에 맞춰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고 말했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오빠 여동생 박지수예요. 오빠는 왜 형수님한테 저를 소개 안 해줬어요? 형수님, 오해하시게 말이죠. 이도연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고 우물쭈물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하은의 눈빛은 더욱 의심스러워졌고 분명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눈치챈 듯했습니다. 그들의 당황한 모습을 보며 제 마음속의 서러움과 분노는 오히려 가라앉았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차가운 평온함이었습니다. 이도연, 네가 감히 이런 짓을 했으니 내가 무례하게 굴어도 원망하지 마라. 이도연은 제 말에 할 말을 잃고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하얗게 질렸다 하며 손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김하은은 눈살을 찌푸리며 이도연의 팔을 잡아당기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연 씨,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도연은 헛기침을 두어 번 하더니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이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지수야, 네가 여긴 어떻게 된 일이야? 누구 만나러 온 거니? 저는 그의 말에 맞춰 자연스러운 어조로 대꾸 했습니다. 마치 정말 우연히 만난 것처럼 말입니다. 네, 부산 출장에서 막 돌아왔어요. 바로 집에 가려다가 혹시나 해서 들러봤는데 정말 오빠를 만나게 될 줄을 몰랐네요. 오빠는 형수님하고 같이 출장 가세요? 이도연은 황급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계속 회피했습니다. 하은 씨랑 같이 사업권 때문에 왔어. 김하은은 이 말을 듣자 눈빛의 의심이 더욱 깊어졌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 않고 이도연의 팔을 잡고 있던 손을 조용히 놓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냉소했습니다. 보아하니 이 두 사람의 관계도 그리 단단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이도연은 더 이상 저와 얽히고 싶지 않은 듯 황급히 말했습니다. 만났으니 내가 집까지 데려다 줄게. 마침 가는 길이야. 좋아요. 저는 시원스럽게 대답하며 여전히 미소를 띠고 말했습니다. 그럼 형수님께 폐를 끼치겠네요. 이도연의 차는 공항 주차장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차 안의 분위기는 내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김하은은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도연은 핸들을 꽉 쥔 채 여러 번 저에게 말을 걸려 했지만 제가 무심하게 막아섰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기대어 눈을 감고 쉬는 척했지만 계속해서 그들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이도연의 휴대폰이 중앙 콘솔 위에 놓여 있었는데 화면이 한번 밝아지더니 카카오톡 메시지가 떴습니다. 발신자는 하은으로 저장되어 있었고 내용은 그녀가 정말 당신 여동생이에요. 왜 한 번도 말한 적 없어요? 였습니다. 이도연은 메시지를 보자마자 몸이 굳더니 재빨리 메시지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슬쩍 훔쳐보았습니다. 저는 못 본 척했지만 그의 마음에 찔리는 구석이 있다는 것을 더욱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입을 열어 물었습니다. 오빠, 이번 출장 잘 됐어요? 며칠 전에 엄마가 오빠한테 전화해서 안부 묻더니 시간 되면 고향에 한번 들르라고 하던데요. 저는 그의 반응을 보려고 아무 말이나 지어냈습니다. 이도연의 얼굴은 또다시 변했고 우물쭈물하며 말했습니다. 잘 됐어.
좀 바쁜 일 끝나면 엄마 보러 갈게. 그와 결혼한 지 5년 저희 엄마는 그를 친아들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생일도 기억하지 못했고 고향에 엄마를 보러 가는 것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묻자 당연히 당황한 것입니다. 김하은은 엄마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고개를 돌려 이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이도연이 자신에게 엄마가 있다고 돌봐야 할 부모님이 있다고 말한 적이 없었음이 분명합니다. 아마도 그녀 앞에서는 이도연이 여전히 싱글인 엘리트의 모습이었겠죠. 차는 곧 저희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이도연은 차를 세우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지수야, 다 왔어. 먼저 올라가. 그는 김하은에게 이곳이 저희 집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저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오히려 가방에서 벨벳 상자를 꺼내 앞좌석으로 내밀며 이도연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깜빡할 뻔했네요. 며칠 후면 오빠랑 형수님 결혼기념일이죠? 출장지에서 두 분께 드릴 작은 선물을 골랐어요. 오빠랑 형수님 결혼기념일 축하해요. 이도연은 벨벳 상자를 보자마자 얼굴이 순간적으로 새하얘졌고 손까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김하은은 완전히 멍하니 있다가 이도연을 보며 목소리까지 변했습니다. 도연 씨, 저한테 싱글이라고 했잖아요. 결혼을 했다고요? 아니야, 하은 씨. 내 말 좀 들어봐. 이 여자는 내 여동생이 아니야. 이 여자는 내 아내 박서연이야. 나는 이 여자랑 진작에 감정이 식어서 이제 막 이혼하려던 참이었어. 저는 그가 황급히 관계를 부정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속 마지막 일말의 정도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미소를 거두고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도연, 드디어 인정할 마음이 생겼네. 나는 네가 계속 시침이 뗄 줄 알았는데. 말하면서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앨범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방금 공항에서 몰래 찍은 그와 김하은이 다정하게 손을 잡고 있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우연히 발견했던 그와 김하은의 카톡 대화 기록, 숙박 기록도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그의 코앞에 내밀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설명할 건가요? 이도연은 휴대폰 속 내용을 보자마자 온몸이 의자에 축 늘어졌습니다. 얼굴은 종이잔처럼 창백해져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하은도 가까이 다가와 보더니 분노로 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들어 이도연의 뺨을 때렸습니다. 이도연, 이 사기꾼. 저는 차문을 밀고 내렸습니다. 뒤를 돌아 그들을 바라보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도연, 집에 가서 얘기해요. 우리 이제 제대로 따져볼 일이 좀 있는 것 같네요. 저는 차문을 닫고 곧장 아파트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이도연과 김하은의 소란극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에서는 김하은의 울부짖는 소리와 이도연의 변명하는 소리가 들려 귀가 아팠습니다. 제가 3층에 올라가 열쇠로 문을 열려 할 때쯤 이도연이 따라 올라왔습니다. 김하은도 그의 뒤를 따라왔는데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여전히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가방을 신발장 위에 놓은 뒤 신발을 갈아 신고 거실을 향했습니다. 이도연이 따라 들어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제가 옆으로 비켜서며 피했습니다. 그는 잔뜩 당황하여 이마에 땀을 흘리며 애원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 씨, 내 말 좀 들어봐. 일이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나랑 하은 씨는 그저 한순간의 실수였을 뿐이야. 한순간의 실수? 저는 몸을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이도연, 당신이 그 여자와 손을 잡고 공항을 나올 때 한순간의 실수라고 생각했나요? 그 여자와 숙박을 하고 역겨운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도 한순간의 실수라고 생각했나요? 김하은은 문가에 서서 저희 집 인테리어를 보더니 벽에 걸린 저와 이도연의 웨딩 사진을 보고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도현, 당신 나를 속였어. 싱글이라고 했잖아. 평생 나만 사랑한다고 했잖아. 다 거짓말이었어. 이도현은 저희 둘 사이에 끼어 어찌할 바를 몰라 하다가 김하은에게 소리쳤습니다. 하은 씨, 그만 좀 해. 여긴 당신 상관할 일 아니야. 먼저 돌아가. 내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김하은은 냉소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 감정을 속여놓고 이제 와서 돌아가라고? 이도현, 이거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그들이 서로 헐뜯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웃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탁자 위에 물컵을 들어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도현, 시간 낭비하지 말아요. 우리 이혼해요. 이도현은 이혼이라는 두 글자를 듣자 얼굴이 변하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서연 씨,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 없을까? 하은 씨랑은 다 정리할게. 우리 예전처럼 잘 지내자. 예전처럼? 저는 웃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이도현, 우리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이 나를 배신하기로 선택했을 때 우리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건넌 거예요. 제가 태도를 바꾸지 않자 그의 얼굴에서 애원하는 표정이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약간의 분노였습니다. 그는 눈살을 찌푸리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서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내가 세상 모든 남자가 저지를 수 있는 실수를 한 것뿐이잖아. 그렇게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야겠어? 지난 몇 년 동안 내가 힘들게 돈 벌어 집을 먹여 살렸고 당신은 집에서 편안하게 지냈잖아? 뭐가 불만이야? 저는 제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감히 이런 말을 할 명목이 있다니.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앞으로 다가가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편안하게 지냈다고요? 이도현, 우리가 결혼 초에 당신이 사업에 실패해서 빚더미에 앉았을 때 누가 당신 곁에서 함께 빚을 갚았나요? 누가 매일 두 가지 일을 하며 허리 펼 새도 없이 일했나요? 누가 당신이 아플 때 지극정성으로 돌봤나요? 이 집은 나랑 당신이 함께 일궈낸 거예요. 당신 혼자 이룬 공이 아니라고요. 제 말에 이도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입을 뻥긋거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옆에 있던 김하은도 멍하니 있다가 이도현에게 그런 과거가 있었다는 것을 몰랐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도현이 항상 성공한 사업가로 비쳤을 테니까요. 이도현은 분노에 차서 아예 막 나가기로 작정한 듯 말했습니다. 좋아, 이혼해. 하지만 박서연, 말해 두는데 아파트는 내가 결혼 전에 계약금을 냈고 차도 내가 샀으니 당신은 한 푼도 가져갈 생각하지 마. 저는 그가 이렇게 말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기에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한 뭉치를 꺼내 그의 앞에 던졌습니다. 이도현, 내가 아무 준비도 안 했을 거라고 생각했나요? 이건 우리가 결혼 후 함께 갚아나간 대출 증명서예요. 그리고 이건 당신이 부부 공동재산으로 김하은에게 선물과 월세를 지불한 기록이죠. 법률 규정에 따르면 이 모든 것은 부부 공동재산에 해당하고 나는 분할할 권리가 있어요. 게다가 당신은 혼인 기간 중에 외도를 했으니 유책 배우자는 당신이에요. 정말 법정까지 가고 싶다면 당신은 더 비참하게 패소할 뿐일 거예요. 이도현은 서류를 집어들고 몇 장 넘겨보더니 얼굴이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그는 제가 이렇게 많은 증거를 모았을 줄은 생각도 못했는지 순간 당황했습니다. 당신은 진작에 알고 있었어? 나를 계속 속이고 있었던 거야? 속인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킨 거예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원래는 당신에게 체면을 좀 지켜주려고 했는데 당신이 이렇게까지 매정하게 나오니 어쩔 수 없네요. 그렇다면 법정에서 만나요. 나는 당신이 빈손으로 나가기를 요구할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외도했을 뿐만 아니라 몰래 부부 공동 재산까지 빼돌렸으니까요. 재산을 빼돌렸다고? 이도현의 얼굴이 순간 새하얘졌습니다.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았어?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사흘 시간을 줄게요. 이혼 합의서에 빈손으로 나가겠다는 서명을 하든지 아니면 법적 절차를 밟든지. 그때는 재산 분할뿐만 아니라 당신의 명예도 바닥으로 떨어질 거예요. 당신 회사 사람들도 고향 사람들도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게 될 겁니다. 김하은은 재산 빼돌리기, 빈손으로 나가기 같은 단어들을 듣자마자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이도현의 팔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도현 씨, 정말 재산을 빼돌렸어요? 대체 나한테 숨긴 게 얼마나 더 있는 거예요? 이도현은 저희 둘에게 궁지에 몰려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분노에 차서 박서연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너무 독해. 내가 독하다고?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당신이 먼저 나를 배신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할게요. 사흘 시간 줄게요. 합의서에 서명하든지 법정으로 가든지 당신이 선택하세요. 말을 마친 저는 문을 가리켰습니다. 이제 저희 집에서 나가주세요. 여기는 당신들을 환영하지 않아요. 이도현은 저를 쏘아보고는 몸을 돌려 밖으로 나갔습니다. 김하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를 따라 나갔습니다. 나가기 전 김하은은 이도현을 쏘아보았는데 분명 그에게 완전히 실망한 눈치였습니다. 그들이 나간 후 저는 문을 닫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결국 터져 나왔습니다. 5년간의 사랑은 결국 이렇게 어긋나 버렸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나에게 무정하게 굴었으니 나도 그에게 무자비하게 굴어도 원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저 자신을 위해 살 것입니다. 바닥에 한참을 앉아 있다가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도현과 함께 꾸몄던 이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구석구석 추억이 가득했지만 이제는 그저 비웃음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곳에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아 몸을 돌려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간단히 여행 가방을 꾸려 몇 벌의 옷과 중요한 서류들을 챙긴 후 휴대폰을 들고 친구 최유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유진은 제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저희는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냈고 오랜 세월 서로 의지하며 지냈습니다. 저는 그에게 사건의 전말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전화 너머의 그는 이도현을 욕하며 분노했습니다. 서연아, 너무 슬퍼하지 마. 혼자 힘들어하지도 말고 내가 지금 너 데리러 갈게. 일단 우리 집으로 와서 지내자. 3여여 분 후 최유진이 차를 몰고 아파트 아래로 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는 저를 껴안았습니다. 괜찮아? 울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허무할 뿐이야. 허무한 게 당연하지. 그런 쓰레기 같은 남자 일찍 헤어지는 게 잘 된 거야. 최유진은 제가 여행 가방을 차에 싣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 일단 나랑 같이 가서 푹 쉬어. 무슨 일이든 천천히 방법을 찾아보자. 최유진의 집은 아늑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방 하나를 내줘 지내게 했습니다. 저녁에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오랫동안 저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도현이 재산을 빼돌린 이야기와 그를 빈손으로 나가게 하려는 제 생각을 말했습니다. 최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가 잘했어. 그런 유체 배우자에게는 한 푼도 이득을 보게 해서는 안 돼. 하지만 너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 이도현 그 인간. 우리는 믿을 만한 변호사를 찾아 증거를 충분히 준비해야 만에 하나 실패할 일이 없을 거야. 나도 변호사를 찾고 싶지만 어떤 변호사가 믿을 만한지 모르겠어. 저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 최유진이 말했습니다. 우리 사촌오빠가 이혼 전문 변호사인데 이런 혼인 기간 중 외도와 재산 빼돌리기 사건을 많이 다뤄봤어. 경험이 아주 풍부해. 내일 내가 너를 오빠한테 데려갈게. 오빠가 너를 도와줄 거야.
최유진의 도움으로 제 마음은 훨씬 든든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희는 그의 사촌오빠 강민준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강민준 변호사는 제가 사건의 전말을 다 말하고 제가 모아둔 증거들을 살펴본 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박서연 씨, 상황은 잘 알겠습니다. 현재 증거로 볼 때 이도현 씨의 혼인 기간 중 외도 사실은 명확합니다. 박사연 씨의 혼인 기간 중 외도 사실은 명확합니다. 박사연 씨는 유측 배우자가 아니므로 재산을 더 많이 분할받을 권리가 있으며 심지어 그 애가 있으며 우리는 추가 조사를 통해 그가 재산을 빼돌린 구체적인 행방과 금액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조사해야 할까요? 이도현 씨는 분명 이런 일들을 아주 은밀하게 처리했을 거예요. 강민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법원에 조사 명령을 신청하여 이도현 씨의 은행 거래 내역, 부동산 등기 정보, 차량 등기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박서연 씨도 평소 그의 인맥이나 업무 관련 사항을 유심히 살펴보세요. 혹시 누구와 큰 금액의 금전 거래가 있었는지, 몰래 아파트나 차를 산 적은 없는지 같은 단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온 후 저는 강민준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이도현의 최근 이상 행동들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전 그가 회사가 규모를 확장해야 해서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저희 공동 계좌에 있던 5천만 원을 회사 운영 자금으로 투자한다며 빼갔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별 생각 없이 그가 가정을 위해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니 그 돈은 분명 또 이도현이 최근 자주 늦게 귀가했고 때로는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도 있었다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회사에서 야근하거나 고객과 접대한다고 했었죠. 예전에는 다 믿었지만 이제 보니 그는 분명 김하은과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휴대폰에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다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예전에는 제 생일이 비밀번호였는데 이제는 바뀌어 있었고 그는 항상 휴대폰을 꽉 쥐어 있었고 더 많은 증거를 모으기 위해 저는 이도현을 몰래 미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날 아침 그가 차를 몰고 나가는 것을 본 후 저는 택시를 불러 그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는 회사로 가지 않고 고급 아파트 단지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그가 아파트 단지 입구에 차를 세우자마자 김하은이 아파트에서 걸어 나와 그의 팔짱을 끼고 함께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이도현이 정말 밖에 김하은을 위한 월세방을 얻어줬던 것입니다. 저는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잠시 기다리다가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사람을 찾는 척하며 경비원에게 물었습니다. 경비원은 이도현이 이곳에 아파트를 빌려 살고 있으며 벌써 반년이 넘었고 월세도 매번 이도현이 직접 와서 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강민준 변호사에게 알렸습니다. 강민준 변호사는 아직 성급하게 움직이지 말고 사람을 보내 이도현이 이곳에 월세방을 얻은 증거를 수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틀 후 강민준 변호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도현의 월세 계약서와 지불 기록을 확보했고 또한 이도현이 부부 공동 재산으로 김하은에게 가방, 시계, 목걸이 등 많은 명품을 사주었으며 총 가치가 1천만 원이 넘는다는 것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또 다른 의외의 발견이 있었습니다. 이날 저는 이도현의 회사 근처에 가서 혹시 단서가 있을까 하고 둘러보다가 이도현과 김하은이 함께한 회사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회사의 이름은 한울그룹이었습니다. 저는 이전에 이도현이 한울그룹이 자기 회사의 중요한 협력사라고 말했던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하은이 한울그룹에서 일하고 있다니 제 마음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김하은은 대체 어떤 신분일까? 왜 한울그룹에서 일하고 있는 걸까? 저는 최유진에게 부탁해 이 사실을 알아보게 했습니다. 결과는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알고 보니 김하은은 평범한 회사원이 아니라
한울그룹 사장의 딸이었습니다. 이도연이 그녀와 함께한 것은 사랑 때문이 아니라 한울그룹의 힘을 빌려 자신의 사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저는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도연은 출세를 위해 결혼을 배신하고 사장의 딸과 사귀다니 정말 파렴치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그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제 결심을 더욱 굳히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강민준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강민준 변호사는 이것이 우리에게 더 유리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도연이 직위를 이용하여 한울그룹을 위해 사적인 이득을 취하고 자신의 회사 이익을 손해본 것에 대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는 이혼 소송에서 패소할 뿐만 아니라 직장을 잃고 심지어 법적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강민준 변호사의 말이 저를 깨우쳤습니다. 이도연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의 사업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직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득을 취한 사실을 그의 회사에 알릴 수 있다면 그는 분명 곤란에 처할 것입니다. 저는 강민준 변호사와 상의하여 먼저 이도연이 회사 이익을 손해본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한 후 행동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이도연이 이전에 저에게 그들 회사가 최근 한울그룹과 큰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말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이윤이 매우 높다고 했지만 이도연은 항상 애매모호하게 말하며 구체적인 협력 내용을 말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최유진에게 이 프로젝트의 상황을 알아보게 부탁했습니다. 최유진은 자신의 인맥을 통해 이도연 회사에 다니는 오래된 직원 한 명을 찾아내 그에게서 많은 유용한 정보를 얻어냈습니다. 그 직원은 이 프로젝트는 원래 여러 회사가 경쟁하고 있었는데 이도연이 독단적으로 한울그룹과의 협력을 선택했고 게다가 협력을 선택했고 게다가 협력을 선택했고 게다가 협력을 선택했고 게다가 협력 과정에서 이도연이 고의로 자기 회사의 견적을 낮추고 한울그룹에 많은 불합리한 혜택을 주어 회사에 상당한 손실을 입힌 회사에 상당한 손실을 입획을 주어 이 소식을 들은 후 저는 즉시 강민준 변호사에게 알렸습니다. 강민준 변호사는 제가 이 프로젝트의 협력계약서와 견적서를 어떻게든 확보하라고 했습니다. 이도연이 협력 과정에서 고의로 회사 이익을 손해본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에게 치명타를 입힐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서류들을 어떻게 확보할지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도연은 회사 서류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 평소 사무실 서랍에 장가두었고 저는 도저히 직접 얻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이도연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서연, 대체 뭘 원하는 거야? 4일 시간이 지났어. 계속 협의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나도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어. 저는 속으로 냉소했습니다. 그가 급해졌구나. 저는 일부러 말했습니다. 협의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은 빈손으로 나가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얘기할 필요 없어요. 이도연은 전화 너머로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박서연, 너무 욕심부리지 마. 내가 빈손으로 나가게 하겠다고? 어림도 없어. 말을 마친 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오히려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협의 이혼을 핑계로 이도연을 그의 회사 근처에서 만나고 그 틈을 타 그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필요한 서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도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협의는 할 수 있지만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야 한다고. 장소는 그의 회사 건물 아래 카페로 정하자고 말했습니다. 이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만남에 동의했습니다. 만나는 날 저는 일부러 30분 일찍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이도연의 회사 정문이 보이는 자리에 앉아 안의 상황을 관찰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도연이 회사에서 걸어 나와 곧장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앉자마자 물었습니다. 대체 뭘 원하는 거야? 저는 일부러 그와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이도연, 우리 부부였던 사이인데 나도 너무 심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당신이 빼돌린 재산을 돌려주고 나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면 평화롭게 이혼에 동의할게요. 재산은 공평하게 나눌 수 있어요. 이도연은 눈살을 찌푸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그가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와 이야기하면서 그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잠시 후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전화였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더니 공손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태호 대표님, 저 찾으셨어요? 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이도현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잠시 올라가 봐야겠어. 여기서 기다려줘. 이따가 다시 얘기하자. 말을 마친 그는 황급히 회사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저는 즉시 그를 따라 올라갔습니다. 이도현이 너무 급하게 가서 저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의 회사 안내 데스크 직원은 저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자주 이도현에게 물건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안내 데스크 직원도 저를 막지 않았습니다. 저는 곧장 이도현의 사무실 문 앞으로 갔는데 그가 너무 급하게 가서 사무실 문을 닫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좌우를 살폈고 아무도 저를 눈치채지 못하자 살짝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도현의 사무실은 매우 컸습니다. 책상은 창가 쪽에 있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책상 앞으로 가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안에 그 프로젝트의 협력 계약서와 견적서가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이 서류들을 모두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류를 제자리에 놓은 후 조용히 문을 닫고 그의 회사를 나왔습니다. 카페로 돌아왔지만 이도현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찍어둔 서류들을 강민준 변호사에게 보내 혹시 유용한지 봐달라고 했습니다. 강민준 변호사는 곧바로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이 서류들이 매우 유용하며 이도현이 협력 과정에서 고의로 회사 이익을 손해본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도현이 내려왔습니다. 그는 앉자마자 물었습니다. 생각해봤어? 저는 그를 바라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도현, 생각했어요. 우리 그냥 법적 절차를 봐봐요. 이도현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박서연, 나를 가지고 논 거야? 당신을 가지고 논 게 아니에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랑 협의할 의지가 없었던 거죠. 말을 마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돌려 걸어갔습니다. 최유진의 집으로 돌아오자 강민준 변호사는 이미 모든 증거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도현의 혼인 기간 중 외도 증거, 재산 빼돌리기 증거, 그리고 회사 이익을 손해본 증거까지 모두 말입니다. 강민준 변호사는 이 증거들을 이도현의 회사와 상위 감독기관에 익명으로 제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틀도 채 되지 않아 이도현의 회사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최유진이 알아낸 소식에 따르면 이도현의 회사는 제보를 받은 후 즉시 조사팀을 꾸려 이도현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도현이 한울그룹과의 협력 과정에서 고의로 견적을 낮춰 회사 이익을 손해보고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회사 고위층은 매우 분노하여 즉시 이도현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조사에 협조하도록 했습니다. 이도현은 순식간에 프로젝트 책임자에서 대기 발령자로 전락했습니다. 권한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뜨거운 냄비 위의 개미처럼 안절부절 못하며 여기저기 사람을 찾아다니며 사정했지만 아무도 그를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그를 무너지게 한 것은 한울그룹도 이 사실을 알고 그와 선을 그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한울그룹은 대기업이므로 이도현 한 사람 때문에 회사의 명성을 손상시킬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김하은도 이 일 때문에 아버지에게 호되게 꼬중을 들었고 이도현과 더 이상 왕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김하은은 원래 이도현을 진심으로 좋아한 것이 아니었기에 이제 그가 몰락한 것을 보고는 더욱 그를 피했습니다. 심지어 회사의 이도현, 회사 관련 업무를 더 이상 맡지 않겠다고 자진해서 제안했습니다. 이 소식들을 듣고
제 마음에는 한 조각의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통쾌하다는 느낌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도연이 저를 배신하고 저를 속인 대가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그를 이혼 소송에서 철저히 패소시켜 그의 행동에 더 비참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이도연은 정직 처분 후 완전히 미쳐버렸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모든 원망을 저에게 쏟아부었습니다. 그는 제가 자신의 사업을 망치고 모든 것을 파괴했다고 생각하며 온갖 방법으로 저에게 복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수십 통의 스팸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전화가 연결되면 욕설을 퍼붓거나 협박을 했습니다. 저는 견디다 못해 그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온갖 모르는 번호로 저에게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내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이 도시에서 살 수 없게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최유진은 제 안전을 걱정하여 당분간 외출하지 말고 무슨 일이 있으면 자신이 대신 처리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강민준 변호사도 저에게 이도연이 저를 괴롭히는 증거를 수집하고 필요할 때는 경찰에 신고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이도연의 모든 스팸 전화는 녹음하고 스팸 메시지는 모두 저장해 두었습니다. 저는 이도연이 기껏해야 이렇게 저를 괴롭힐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가 감히 더 심한 짓을 저지를 줄은 몰랐습니다. 이날 저는 최유진의 집에서 증거를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모르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상대방은 모 언론사 기자라고 밝히며 독자들이 제가 혼인 기간 중에 외도했다는 제보를 했고 몇 장의 증거 사진까지 첨부했으니 해명해달라고 했습니다.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고 즉시 이도연이 꾸민 짓이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저는 기자에게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저와 비슷한 옷을 입고 마스크를 쓴 채 모르는 남자와 호텔 앞에서 포옹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누가 봐도 고의로 조작된 사진이었습니다. 이도연은 이런 식으로 저를 모함하여 저도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기분을 맛보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저는 마음속의 분노를 억누르고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진들은 모두 조작된 것이며 누군가 고의로 저를 모함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관련 증거를 수집했으며 경찰에 신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피 언론사에서 확인도 없이 이런 허위 정보를 게재한다면 저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기자는 제 말을 듣고 말투가 신중해지더니 상황을 확인하겠다고 말한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즉시 이 일을 강민준 변호사에게 알렸습니다. 강민준 변호사는 이도연이 궁지에 몰린 개가 담을 넘듯이 발악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증거를 위조하여 제가 혼인 기간 중에 외도했다고 모함한 것은 이미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이용하여 그의 잘못을 더욱 확실히 하고 이혼 소송에서 그를 더욱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 이도연이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을 때부터 저는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최유진의 집 문 앞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제 휴대폰에 녹음 기능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복수하는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이도연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는 최유진의 집 문 앞에서 큰 소리로 저에게 욕설을 퍼붓고 제가 은혜를 모르는 여자라며 혼인 기간 중에 외도하여 자신을 배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많은 이웃들이 구경하러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그와 다투러 나가지 않고 감시 카메라를 통해 늘 지켜보았습니다. 그가 충분히 욕설을 퍼붓고 나서야 고 내가 혼인 기강하는 거예요. 휴대폰을 들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도연은 제가 그와 크게 다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이렇게 차분하게 나올 줄은 몰랐는지 잠시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사진 몇 장을 꺼내 제 앞에 던졌습니다. 이게 증거야. 아직도 발뺌할 거야.
저는 사진을 주워 한번 보고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도연, 이 사진 너무 가짜 같아요. 자세히 봐요. 이 사진 속 여자는 나랑 똑같은 옷을 입었지만 신발은 내 신발이랑 전혀 달라요. 그리고 이 남자,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런 조작된 사진으로 나를 모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요? 구경꾼 이웃들도 가까이 다가와 사진을 보고 웅성거렸습니다. 이 사진 좀 가짜 같네. 얼굴도 안 보이고. 내가 보기엔 저 남자가 일부러 모함하는 것 같은데. 예전부터 여기서 몇 번 욕하는 소리 들었어. 이도연은 이웃들의 웅성거림을 듣고 얼굴이 매우 굳어졌습니다. 그는 저를 가리키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변명하지 마. 이 사진들은 다 진짜라고. 진짜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말할 문제가 아니에요. 경찰이 말해야죠. 저는 말을 마친 후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도연은 제가 정말 경찰에 신고할 줄은 몰랐는지 순간 당황했습니다. 몸을 돌려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이 곧바로 현장에 도착하여 그를 데려갔습니다. 경찰서에서 이도연은 처음에는 자신이 증거를 위조하여 저를 모함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감시 카메라 녹화, 영상과 그가 저를 괴롭힌 녹음 파일을 내놓자 그는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했습니다. 경찰은 이도연에게 훈계를 했고 조서도 작성했습니다. 그의 행동이 아직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속하지는 않았지만 만약 다시 저를 괴롭히거나 모함한다면 법에 따라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도연을 더욱 무너지게 한 것은 그가 증거를 위조하여 저를 모함한 사실이 곧바로 그의 회사와 고향에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의 회사 사람들은 원래 그가 회사 이익을 손해본 일 때문에 그에게 불만이 많았는데 이제 그가 이런 파렴치한 짓까지 저지른 것을 알고는 더욱 그를 비난했습니다. 그의 고향 친척과 친구들도 이 사실을 모두 알게 되어 그가 은혜를 모르는 파렴치한 인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김하은은 이 사실을 알고는 더욱 철저히 그와 선을 그었습니다. 심지어 저에게 문자를 보내 자신이 이도연에게 속았으니 자신을 원망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또한 도움이 필요하면 이도연의 다른 증거들을 제공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김하은은 아버지에게 호되게 꾸중을 들은 후 이도연에게 완전히 실망했고 이제 이도연이 이런 짓까지 저지른 것을 보고는 더욱 그가 역겨웠던 것입니다. 저는 휴대폰 속 김하은이 보낸 메시지를 보며 마음에는 한 조각의 동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답장했습니다. 도움 주셔서 감사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법적 절차를 통해 이도연이 자신의 행동에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저는 제 결심을 더욱 굳혔습니다. 이도연이 미쳐 날뛸수록 그의 꿍꿍이와 비열함이 더욱 드러날 뿐입니다. 저는 이미 충분한 증거를 모았습니다. 다음은 이혼 소송에서 그를 완전히 패소시키는 것입니다. 이도연이 저를 모함한 사건이 있은 후 그는 완전히 독내북이 되어 어디를 가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재산을 빼돌린 핵심 증거를 찾아내 이혼 소송에서 그가 어떤 반전의 기회도 갖지 못하게 해야 했습니다. 강민준 변호사 측은 이미 법원에 조사 명령을 신청하여 이도연의 은행 거래, 내역과 재산 등기 정보를 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별다른 중대한 발견은 없었습니다. 이도연의 은행 거래, 내역에 약간의 이상한 점은 있었지만 대부분 소액의 금전 거래였고 명확한 재산 빼돌리기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명의로 된 부동산과 차량은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와 그가 몰던 차 외에는 다른 재산 등기 정보도 없었습니다. 저는 약간 초조해졌습니다. 설마 이도연이 정말 재산을 이렇게 은밀하게 빼돌린 것일까? 아니면 진작에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은 것일까? 저는 이도연의 최근 이상 행동들을 꼼꼼히 떠올려 보다가 몇 달 전 그가 저에게 자신의 어릴 적 친구가 지방에서 건축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돈을 좀 투자하면
높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저는 그에게 위험할 수 있으니 섣불리 투자하지 말라고 권했지만 그는 듣지 않고 자신이 이미 조사를 마쳤으니 분명 문제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강민준 변호사에게 알렸습니다. 강민준 변호사는 이것이 아주 유력한 위장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분명 그 돈을 어릴 적 친구에게 보냈고 그 친구를 통해 돈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거나 직접 자신의 손에 넣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어릴 적 친구의 은행 거래 내역을 조사하여 그들 사이에 큰 금액의 금전 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은행 거래 내역을 조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들 사이에 재산 빼돌리기 혐의가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만 합니다. 저는 집안의 오래된 물건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단서가 있을까 하는 희망에서였습니다. 이도현에게 오래된 수첩이 하나 있었는데 평소 중요한 일들을 기록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예전에는 서재 서랍에 아무렇게나 놓아두었는데 언젠가부터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수첩 안에 그가 재산을 빼돌린 비밀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저는 집에 한번 가서 그 오래된 수첩을 찾기로 결정했습니다. 안전을 위해 최유진에게 함께 가달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집 문을 열자 집안은 모든 것이 예전과 같았습니다. 다만 곳곳에 얇은 먼지가 쌓여 있어 약간 설렁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곧장 서재로 들어가 그 오래된 수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재의 서랍과 책장을 모두 뒤졌지만 여전히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거의 포기하려던 순간 갑자기 책상 서랍에 비밀칸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힘껏 비밀칸을 열자 그 안에는 정말 그 오래된 수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장의 은행 카드와 대출 계약서 한 부도 있었습니다. 저는 흥분으로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서둘러 수첩을 열어보았습니다. 수첩 안에는 이도현의 일부 금전 거래 기록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5천만 원의 이체 기록이 있었는데 수취인은 바로 그의 어릴 적 친구였습니다. 이체 시기는 그가 저에게 건축 사업에 투자한다고 말했던 때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수첩 안에는 그의 어릴 적 친구가 이 5천만 원을 이미 오선영이라는 여자에게 보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선영은 바로 김하은의 어머니였습니다. 알고 보니 이도현은 돈을 어릴 적 친구에게 보낸 후 그 친구를 통해 김하은의 어머니에게 돈을 보냈고 결국 김하은의 손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는 진작에 저와 이혼할 생각이었기에 미리 부부 공동 재산을 김하은에게 빼돌려 그들의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수첩 속 기록을 보며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는 그 은행 카드들을 보았습니다. 모두 다른 사람 이름으로 개설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장은 그의 어릴 적 친구 이름으로, 다른 한 장은 모르는 여자 이름으로 개설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출 계약서는 저를 더욱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이도현이 윤준호라는 사람에게 8천만 원을 빌렸고 대출 기간은 1년, 이자율은 20%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대출 용도는 개인 소비라고 되어 있었지만 저는 이 또한 거짓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돈도 분명 그가 김하은에게 빼돌렸을 것입니다. 저는 이 증거들을 모두 챙겨 즉시 강민준 변호사에게 전화하여 상황을 알렸습니다. 강민준 변호사는 이 증거들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증거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도현이 실제로 부부 공동재산을 빼돌린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게다가 그가 이렇게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이 빚들이 부부 공동생활에 사용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그의 개인 채무이므로 제가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이 증거들을 법원에 제출하고 동시에 그가 빚을 지고 있다는 증거들을 법원에 제출하고, 저는 강민준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이도현이 재산을 빼돌린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증거를 받은 후 이도현에게 소환장을 보내 이 증거들에 대해 해명하도록 했습니다. 이도현은 증거를 보고 얼굴이 새하얘져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제가 이렇게 많은 증거를 찾아낼 줄은 생각도 못했는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동시에 저는 여러 경로를 통해 윤준호라는 채권자를 찾아내 이도현의 대출 계약서를 그에게 전달했습니다. 윤준호는 계약서를 보고 매우 분노했습니다. 이도현이 진작에 돈을 갚았어야 했는데 계속 미루고 갚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매번 전화를 걸면 온갖 이유로 회피했다고 합니다. 윤준호는 즉시 이도현을 고소하여 채무를 상환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도현은 윤준호가 자신을 고소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이제 이혼 소송에서의 패소뿐만 아니라 8천만 원의 외채를 상환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여기저기 돈을 구하러 다녔지만 그의 명성은 이미 바닥으로 떨어져 아무도 그에게 돈을 빌려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심지어 뻔뻔하게 저에게 전화하여 용서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제가 이혼하지 않으면 제가 이혼했습니다. 저는 그가 비굴하게 애원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에는 한 조각의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끝없는 비웃음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도현,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해도 이미 늦었어요. 당신이 그때 그런 짓들을 저지를 때 오늘과 같은 결과를 생각하지 못했나요? 우리 사이에는 이혼 외에는 어떤 다른 가능성도 없어요. 말을 마친 저는 전화를 끊고 그의 번호를 다시 차단했습니다. 이도현을 더욱 절망하게 한 것은 제가 그가 직위를 이용하여 하늘그룹을 위해 사적인 이득을 취한 증거, 그리고 그가 재산을 빼돌리고 빚을 진 증거들을 익명으로 그의 회사 상위 감독기관과 협력회사에 모두 보냈다는 것입니다. 상위 감독기관은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상위 감독기관은 증거를 받은 후 즉시 전담 조사팀을 꾸려 이도현에 대한 심층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협력회사들도, 이도현 회사들도, 이도현 회사들도, 이도현 회사들도, 이도현 회사들도, 이도현의 회사는 원래 그의 일 때문에 큰 손실을 입었는데 이제 여러 협력 프로젝트마저 잃게 되어 더욱 설상가상이 되었습니다. 회사 고위층은 매우 분노하여 즉시 이도현을 해고하고 법적 책임을 추궁하며 회사 손실을 배상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도현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는 직장을 잃었고 막대한 채무를 짊어졌으며 명성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주변에는 아무도 그를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김하은은 진작에 그와 모든 연락을 끊었고 심지어 그와 선을 그으며 자신은 그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도현의 말로를 보며 마침내 한숨을 돌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저를 배신하고 저를 속인 대가였습니다. 저는 이미 모든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뿐입니다. 저는 법이 저에게 공정함을 돌려주고 이도현이 자신의 행동에 비참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증거를 제출한 후 저는 이도현의 동향에 더 이상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저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이도현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포기하고 전업주부로 살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하니 제 전공을 다시 살려 저만의 직업을 찾고 싶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회계학을 전공했고 이전에도 몇 년간의 경력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력서를 업데이트하고 일자리에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유진도 저에게 적합한 기회를 찾아주었고 저를 격려하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네 능력이라면 분명 좋은 직장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제가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을 때 법원의 개정 통지서가 내려왔습니다. 개정날 저는 단정한 옷을 입고 강민준 변호사의 동행 아래 법정으로 들어섰습니다. 이도현도 왔습니다. 그는 매우 늙어 보였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눈은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예전에 기세등등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복잡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원망과 불만이 있었지만 더 많은 것은 절망이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강민준 변호사는 이도현의 혼인 기간 중 외도 사진, 카톡 대화 기록, 숙박 기록, 부부 공동재산 빼돌리기, 수첩과 이체 증명서,
그리고 그가 회사 이익을 손해보고 증거를 위조하여 저를 모함한 관련 증거들을 포함한 모든 증거를 판사에게 제출했습니다. 이 철저한 증거들 앞에서 이도현은 반박할 힘을 잃고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하은의 어머니 오선영 여사도 증인으로 소환되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그 5천만 원이 이도현이 자발적으로 자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변명하려 했지만 강민준 변호사의 추궁 끝에 결국 그 돈이 이도현이 김하은에게 전달해달라고 한 것이며 이도현에게 아내가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오선영 여사의 증언은 이도현이 재산을 빼돌린 사실을 더욱 확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판사는 휴정을 선언하고 판결은 추후 선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판결을 기다리는 며칠 동안 저는 오히려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법이 저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드디어 판결이 내려왔습니다. 법원은 이도현이 혼인 기간 중 외도하고 부부 공동 재산을 빼돌리고 증거를 위조하여 타인을 모함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유책 배우자는 전적으로 그였습니다. 판결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저와 이도현의 이혼을 허가한다. 2. 저희가 결혼 후 공동으로 거주하던 아파트는 저의 소유로 한다. 3. 이도현 명의의 차량은 시가로 환산하여 저에게 보상한다. 4. 이도현이 빼돌린 5천만 원의 부부 공동재산은 한 달 이내에 저에게 반환해야 한다. 5. 이도현이 진 8천만 원의 채무는 그의 개인 채무이므로 그가 직접 상환해야 한다. 6. 이도현은 저에게 1천만 원의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판결문을 받는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얽매여 있던 관계가 마침내 공정한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드디어 이도현에게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도현은 판결문을 받은 후 온몸이 바닥에 축 늘어졌습니다. 그는 말도 안 돼.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온갖 잔꾀를 부렸지만 결국 빈손으로 쫓겨나고 막대한 빚을 짊어지는 처지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항소하고 싶었지만 변호사를 선임할 돈조차 없었습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된 후 이도현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윤진호가 그를 고소하여 8천만 원의 채무를 상환하게 한 소송도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이도현에게 기한 내에 채무를 상환하라고 판결했지만 그는 도저히 돈을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법원에 의해 신용불량자 명단에 올라 고액 소비가 제한되었고 기차나 비행기도 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의 예전 친구들과 동료들은 그가 어려움에 처한 것을 보고 모두 그를 멀리했습니다. 김하은은 더욱 그를 피했고 심지어 그가 이전에 재산을 빼돌린 일 때문에 아버지에게 나서서 그에게 자신에게 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도현은 궁지에 몰려 여기저기서 막리를 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예전에는 승승장구하던 프로젝트 책임자였지만 이제는 최하층의 일을 하며 다른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견뎌야 했습니다. 한편 저는 판결문을 받은 후 저만의 새로운 삶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좋은 회사에 입사하여 회계팀장이 되었습니다. 제 전문 능력과 성실한 태도로 회사 상사와 동료들의 인정을 빠르게 받았고 급여도 많이 올랐습니다. 저는 집을 다시 인테리어하고 새 가구와 커튼으로 바꾸어 집 전체를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시간이 날 때면 최유진과 함께 쇼핑하고 밥을 먹고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요가 학원에도 등록하여 운동하고 자기 개발을 했습니다. 제 삶은 점점 더 충실하고 다채로워졌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우연히 이도현을 보았습니다. 그는 낡은 옷을 입고 손수레를 밀며 채소를 팔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풍파가 가득했습니다. 그도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수치심이 가득했고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손수레를 밀며 서둘러 떠났습니다. 저는 그의 초라한 뒷모습을 보며 마음에는 한 조각의 동요도 없었습니다. 그가 오늘날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모두 그 자신의 자업자득이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고 계속 장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저는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여자는 반드시 자신을 의지해야 하며 희망을 다른 사람에게 걸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 스스로 강해져야만 어떤 상황에서도 쓰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저는 더 이상 남편과 가정만을 돌보던 전업주부가 아니라 독립적이고 자신감 넘치며 행복한 전문직 여성입니다. 저는 제가 열심히 노력한다면 미래의 삶은 분명 더 좋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를 상처 입혔던 사람들은 모두 제 인생길의 디딤돌이 되어 저를 더욱 강하고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따뜻하고 밝습니다. 저는 창밖의 번잡한 거리를 바라보며 입가에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원하던 삶입니다. 자유롭고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삶.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